저기 지금 일단 인사부터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하우스컬처 김호기 대표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려는 이 견적을 해석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기 앞서서요. 이 견적이라는 것 자체가 돈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은 돈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제외를 했고요. 저도 이제 견적을 1년에 30에서 50개 정도 견적을 내는데 그 견적과의 과정 속에서 제가 실제 경험했던 내용들을 고민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에 대해서는 알아야지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인 거고요. 가장 뭐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어렵게 설명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왜 시공사나 아니면 전문 업체 분들이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왜 평당가가 얼마인지, 왜 금액이 왜 비싼지 저렴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경제 부분하고도 조금 연관 지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어쨌든 뭐 바쁜 시간 쪽에서 또 많은 것들 보셔야 되는데 여기 참석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하우스컬처 김호기 소장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저는 하우스컬처라는 브랜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호기 대표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는 컨스트럭션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 회사는 하우스컬처라는 주거 부분을 담당하는 건축 회사고, 거기에 최근 들어서 이제 빌딩 상업 건축하고 공간컬처,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공간컬처, 그리고 목조 건축을 지향하고 있는 우드컬처 4개의 회사가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저는 소속된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하우스컬처라는 인스타그램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쓴 그 현장 속에서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실제 많은 분들, 전문가들, 시공사 대표님들, 건축가님들, 일반인들조차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두 번째 쪽에 보시면은 실제 제가 견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게 실제 견적을 내면서 많은 경험들을 그냥 에세이식으로 많이 올리기는 했더니, 부산에 있는 한솔건축이라는 대표님께서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이 글 내용들 상당히 좋으니까요. 감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왜 건축을 이야기하는데 왜 사과를 표현했냐면은, 누가 보기에도 이 사과 하나는 되게 이뻐요. 아름답고 맛있을 것 같고, 이걸 반대로 얘기해서 집이라고 표현을 해보자고요. 누가 봐도 저 집에 대해서는 이쁠 거란 말이죠. 자, 근데 막상 사과를 먹어보면 맛있을 수도 있고요. 신선할 것 같지만 실제 신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집이라고 표현했을 때 누가 봐도 다 좋은 집일 수도 있고, 어딘지 모르게 하자가 많은 집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트에 가서 요거는 10,000원짜리, 이거는 5,000원짜리, 왜 달랄까요? 집도 똑같은 거예요. 집도 1억짜리 집일 수도 있고 1억이 아닌 집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 집에 대한 구성군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사람들이 일반 얘기하는 60평 주택, 그러니까 평당 단가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60평 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거 기준으로, 그러니까 평당의 기준으로 봤을 때 똑같은 60평 주택입니다. 이것도 60평 주택이에요. 그런데 평당가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겁니다. 평수는 다 동일한데 가격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랑 뭐가 틀리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얘도 60평인데 얘는 5억 이하겠죠? 얘는 5억 이상이겠죠? 견적에 보면요,
조건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조건부가. 어떻게? 재료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동일 설계도를 가지고서도 보시는 것 같이 목조이냐 철근 콘크리트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창호, PVC 창호를 쓰냐 알루미늄 창호를 쓰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외부 마감재를 스토커를 하냐 벽돌을 하냐 도배를 하냐 도장을 하냐에 따라서 가격 차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당가에 대한 의미가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음에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는 내가 3억이라는 돈을 기준을 잡았을 때 평수가 60평이면은 평당 좀 500만 원이 되는 거고, 내가 30평을 지으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들이 집을 짓거나 소규모 건축하나 모든 거를 할 때마다 평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평당 뭐 얼마다 500이다 700이다 하는데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형태나 구조, 마감, 재료와 시공 방법에 따라서 모든 조건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목조를 하든 철코드를 하든 방금 했던 철골로 하든 뭐 패시브를 하든 그거에 대한 게 평당가로 다 하나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당가로 결론은 물어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화 온 거 보면 이래요. 평당 얼마예요? 저도 몰라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5성급 호텔, 삼성 호텔 금액 단가가 다르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저도 고급 주택인 회사에 근무를 했었고 판교나 성북동, 청담동, 압구정도에 있는 그런 걸만 담당하는 고급 주택의 외국계 회사에 근무도 해봤고요. 저렴하게 그래도 시공을 많이 하는 회사에도 근무를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회사에 있느냐에 따라서 견적을 내는 게 달라져요. 고급 빌라도 해봤고요. 일반 빌라도 해봤어요. 근데 기준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5성급 호텔이나 고급 빌라에 근무하던 분들은 습성이라는 게 있어요. 습성을. 견적을 내는 습성. 그래서 못 내는 게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견적을 어떤 도면이 들어와도 다 5성급이나 고급 빌라에 해당되는 견적을 기준으로 잡고서 이분들을 내요. 그래서 견적서가 높아져요. 또 하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3성급 호텔이나 일반 빌라만 짓던 분들은 5성급에 대한 견적서를 줘도 다 이용에 맞는 견적서 작업을 해요.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이 견적을 내는 사람의 경험의 차이고 습관의 차이고, 이것이 견적을 내는 기준이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을 생각한다면 그거를 많이 시공을 한 그런 시공사를 찾아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거에 거의 비슷한, 그 좀 비슷한 율을 하고 계신 시공사를 찾아가서 견적을 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견적 제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나누는 거는 아니지만 내가 어디 방향으로 견적을 받으러 가야 될지를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적도 있어요. 견적 도면은 되게 고급으로 되게 스펙도 너무나도 좋았는데 같은 도면을 가지고서 이 3성급을 짓는 회사하고 5성급을 짓는 회사 견적서를 가지고 받았더니 실제 저희 건축주님이 오신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을 다 확인했더니 완전히 이 도서를 무시해 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나머지는 뒤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요. 최근에 이런 이슈도 있어요. 멋진 건축가님의 건축가님의 설계도를 가지고서 설계를 너무 잘했더라고요. 근데 포르쉐 매장 가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5성급이나 고급 주택을 하는 그런 데 가서 하는 얘기가 여기다가 너무 시공도 잘하고 너무나도 관리도 잘해주는 이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 집 잘 지어줄 것 같아. 근데 가서는 저 돈이 없어요. 그만큼 예산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 그분이 요청하는 거는 이 그랜저 가격 정도에 생각하는 그런 예산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처음부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요.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적인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내 예산에 맞는, 고급을 할 거면 고급에 맞게, 경제적으로 할 거면 경제에 맞는 설계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는 합리적 견적을 받으셔야 되고요. 합당하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합당한 견적서에 맞는 실리적 시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견적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집은 잘 짓고 싶고 내 예산은 안 됐는데 자꾸 고급으로 하는 그런 회사를 찾아가고 거기서 실망감 얻어오고 아니면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회사마다 다 각기의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회사가 하고 있는 그 실적들을 보시고 지은 완공된 건물들을 보시면서 찾아가시면은 가장 합리적인 것들을 시공사들이 제공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맞춰 가지 마시고 어디를 갈지를 정확히 좀 더 보시라는 거고요. 자, 견적이란 거는 말 그대로 볼게 쌀 적에 한자로 풀이하면 옛날로 치면 쌀을 적재하는 거죠. 맞습니다. 견적이라는 거는 각각에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서 그거를 각각 쌓아가지고 그 물량 산출을 해서 그거에 단가를 매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집을 한 채 지으려면요. 벽돌, 창호 등의 자재들이 필요하고요. 인건비, 조직공이 있어야 되고, 목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류, 이 경비라고 하는 물류와 크레인 장비 비용이 들어요. 여기는 견적서 사례 두 개는 뭐냐면, 견적서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도면에 기록된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회사마다 다르다고 그랬죠. 요거는 되게 간단하게만 적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가는 없잖아요. 일부러 지운 거예요. 아이템들이 굉장히 짧게 있죠. 상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집이란 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수백 개의 공정들이 들어가고 아이템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템이 되게 간단하게 끝났어. 그리고 식 아니면은 이유 평, 끝. 너무 간단하죠. 이걸로 설명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대중화돼 있어요. 저희도 가끔 요청하면은 이렇게 해드려요. 평, 식, 끝. 한 장으로 아까 말씀드렸다 한 장으로 끝낼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끝내드릴 수 있어요. 결국에 견적 갖고 장난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4번째 사례인데 방금 전 거랑 비교했을 때 뭔가 느낌이 다르죠. 뭔가 다를 거예요. 보시면. 자, 되게 많은 항목 중에 몇 개만 캡처한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아이템인데 가설공사라고 하는 시작이죠. 그에 대한 상세도가 좀 항목들이 많죠. 여기도 철근 콘크리트인데 항목들이 쭉 뒤에는 제가 생략했어요. 여기도 많죠. 그리고 규격이 적혀 있고 단위가 있고 물량이 있어요. 이 수량 다 도면에 의한 수량인 거예요. 근데 이 수량에 대한 거는 예전에는 이거 갖고 장난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 수량 갖고 장난치지는 않아요. 왜냐면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면 다 나오는 거니까. 조금만에 내가 도면을 보고 조금만에 산수라고 해야 되죠. 산수만 할 줄 알면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약간의 물량 차이는, 여기서 약간의 이 물량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재료에 대해서 로스율. 예를 들면은 내가 벽돌 한 장을 딱 쓰는데 코너 같은 경우는 한 장이 아니라 잘려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게 로스율을 하는데 그런 로스율을 국가 저기에도 나와 있는데 3%를 보냐, 5%를 보냐, 10%를 보냐. 어떤 퍼센테이지 때문에 그 정도에 웬만해서는 10% 이상 넘어가지는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오차 범위는 어느 정도 물량에서 또 하나. 요 뒤에서 나중에 설명했지만 여기서 이 수량에 대한 거는 면도물 뽑을 때 중심선으로 벽체 중심선으로 해가지고 가로 뭐 더하기 뺄셈을 할 거냐, 내벽으로 할 거냐, 외벽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뽑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도 보면은 가장 문제가 안 되는 게 실질적으로는 중심 센터에서 외벽 물량은 외벽으로 따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물량이 훨씬 크고요. 내부는 내벽 물량으로 따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내부에서 보는 공간, 여기에 물량을 갖고 덧셈 뺄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자 보시면은 견적서는요. 다시 엎으면 자 이게 모아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각각의 아이템들의 견적서들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건축공사에서 이 항목의 큰 아이템으로 다 함축돼서 여기에 단가가 입혀지게끔
다 엑셀 파일에 정리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 값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가 계산서. 뒤에 있는 각각의 아이템들이 병지에서 을지에서 취합돼서 다시 집계해서 앞에 다시 표기를 해줘요. 이거는 국가의 웬만한 큰 공사들, 그러니까 건축가로도 그렇고 웬만한 건설사의 기본이에요. 시공사든 건설사든 기본 매뉴얼이에요. 예. 뭐 집중노면 말 그대로 재료비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경비 써야 되고, 이거는 나라에 낸 세금인 거고, 그걸 또 다 합계를 했고, 어떤 합정률에 대해서 놓고, 이거 다 세금이에요. 그리고 합계를 내고, 회사 이윤도 가져야 되고, 회사 관리, 영업이익도, 관리비도 가져가야 되고, 쭉 해서 마지막에 부가세 해서 마지막 합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 메뉴예요. 그 다음에, 자, 이 견적서를 어떻게 냈는지 설명을 좀 해줘라. 큰 아이템들로 뭐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달라. 예, 있어요. 견적의 내용에 이 건축물에 대해서 면적, 1층 면적은 2층 면적, 3층 면적은 어떻게 됐고, 이걸 하자 기간은 뭐 몇 년, 이거 회사마다 좀 달라요. 기준은 있는데. 그 다음에 견적 스펙은 어떤 기준으로 내가 냈다. 크게 설명을 해줘야죠. 그 다음에 이 견적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뭐가 있다.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미포함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다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예, 부대공사 비용에 대한 것들도.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금 제가 뒤에서부터 온 거예요. 앞에서 딱 제가 견적서를 드리면 제일 먼저 갑지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총 개가 있죠. 뒤에 백데이터에 대한 최종 배.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건축주님들은 99%가 거의 다 요거만 보세요. 이 합계. 이 5억이에요, 6억이에요, 뭐 3억이에요. 이것만 보고서 그냥 끝나요. 아, 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3억을 갖고 있어. 근데 견적서를 받았더니 4억이야. 그러면 그냥 가세요. 대부분 이 뒤에가 내가 뭐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작업한 이 뒤에 글씨 텍스처 하나,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모든 수많은 작업들에 대한 것들이 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중요치 않아. 어차피 봐도 모르겠거든요. 봐도 몰라요. 설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얘만 보고서 내 예산 보고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요. 그러면 이걸 작업한 사람들은 건설사 담당자 건설사들은 그냥 나랑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견적서는 정답이에요. 페이지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세 내역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어떤 기준으로 뽑았느냐, 그 견적서 안에 어떤 정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준? 도면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도면이. 그래서 건축가님한테 꼭 도면을 잘 받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견적서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견적서는 기본적으로 딱 그거예요.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 재료 갖고 만들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 하는 데 있어 필요한 뭐 장비라든지 운반비라든지 기타 등등의 경비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요거는 지금 어차피 평당가대에서 얘기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이야기 났던 뉴스 기사를 캡처한 거예요. 지금 팬데믹 전하고 후하고 300만 원이 상승을 했대요. 과거 아파트 평당 소규모도 건축 따라가요. 예. 그래서 평당 450, 500에 하던 게 600에서 700만 원 정도 한다. 예. 지금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죠. 공사비 올려달라고 하니까. 근데 얘네들이 왜 올라갔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올랐대 이게 아니라 왜 올라갔느냐,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왜 쟤네들은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느냐. 이거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할 때, 건축 상담할 때, 특히 견적 상담할 때. 기름값. 뭘 넣냐면요, 기름값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들락폭을 해요. 지금 한 1,700원 이상으로 올랐죠. 어느 날 보면은 1,400원, 뭐 1,500원 떨어지기도 하죠. 오르면 나라에서 계속 규제 바꾸고 지원해줘서 금액한 거 들락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름값 한 거고. 인건비, 라면값 떨어진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라면 먹으면서 단 한 번도 라면값이 떨어졌던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우리 인건비,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형제들이 됐죠. 단 한 번이라도 급여 떨어진 적 있어요?
회사가 어려워서 야 너 오늘 80%만 받아 이거 빼고는 인건비는 계속 올라왔어요. 계속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건축 공사를 했다거나 견적을 받을 때 보면은 인건비 포지션에 대한 것은 계속 올라가요. 하다못해 10년 전에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이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근데 지금 24년도에 지금 얼마냐면 17만 원 달라 그래요. 안 떨어졌다니까. 그러니까 매년 거의 만 원씩 올랐다는 거잖아요. 예. 람면값하고 똑같아요. 절대 안 떨어져요. 자, 이제부터 자재비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제가 자재비에 대해서가 왜 그러냐면 건축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자재비예요. 자재비가 실제 건축비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첫 번째로 우리 팬데믹 이후로 건축비가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서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자, 첫 번째 수요 공급. 모든 경제 활동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이 부족하도 올라가요. 근데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져요. 지금 부동산 가격 폭락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찾는 사람이 없어요. 매물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아주 기본적인 경제 원리예요. 근데 자재상들도 똑같아요. 재료를 담당하는 자재상들도 나는 물류가 많이 있는데 재고가 있는데 가격 떨어지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럴 때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 불황일 때 오히려 되게 좋은 가격대로 시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안 찾을 때 재료가 남아있을 때 내가 어떤 협상, 내고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 시기인 거예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자, 부동산 침체 거기는 같은 얘기인데 이때 많은 회사들이 파산을 해요. 재고 감당 안 돼서 인력 부족으로 금리 때문에 많이 해요. 이때 아무도 안 움직이니까 물류가 안 움직이니까 돈이 안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인데 여기서가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지금 아까 전에 300이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요거 때문에 오른 거예요. 실질적으로. 팬데믹 때 운방, 항만,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자재들이 다 수입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팬데믹 때 미국에 물류를 하는 사람들이 출근을 못했단 말이에요. 배에다가 100만 원이면 실었던 거기에 300만 원을 줘야지 물건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항만이 안 움직이니까. 그 가격이 그대로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자재비로 다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유들의 이유들도 있어요. 거기가 가격이 올랐던 거는. 공사비 300이 올랐다는 거는. 러시아, 시멘트 가격. 시멘트의 재료를 잘 보면 원 재료가 바로 러시아에서 들어와요. 한국으로.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못 들어왔었어요. 전쟁 때문에.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그리고 철강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발견하면 무조건 자재값은 상승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오는 우크라이나가 제가 들은 알기로는 유럽의 웬만한 물류들을 우리나라 중국에서 수입해 오듯이 물류를 우크라이나에서 생각보다 많이 생산을 해줘요. 공장이나 이런 데서. 근데 거기서 들어오는 물류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때 때문에 일시적으로 못 들어온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자, 나머지 물가 상승인데 지금 환율이 문제예요. 환율이 거래할 때 우리가 수입이잖아요. 다 수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거는 좋으나 수입해 들어오는 게 올라가 버리면 비싸게 갖고 들어와요. 내가 어제 1,000원에 갖고 들어왔던 게 지금 1,300원, 1,400원에 갖고 들어와야 돼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나도 남아야 되니까. 자재상도 남아야 되니까. 여기서 조금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백종원이 1997년도 IMF 때 이 환율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백종원 님께서 이때 당시에 무슨 사업을 했냐면 목조 건축 사업을 하셨어요. 수입해 가서 자재들을. 그때는 다 고가였어요. 목조주택이. 근데 그거 고객하고 약속은 한 건 있죠. 물류는 갖고 왔는데 1,000원에 갖고 오던 게 IMF 때 2,000원에 갖고 왔어야 되죠. 2배 뛰기죠. 감당이 안 된 거죠. 그게 그대로 부도로 났던 거예요. 70억 빚이 그때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환율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 건축의 자재비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안정화가 될수록 공사비는 들락폭이 적어지는 거고
이런 이슈들이 발견할 때마다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답은 아니고 추천해 드린 거는 지금 다들 집을 안 짓는다니까요. 수요가 없어요. 근데 공급은 해야 돼요.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금 시대가. 남들이 안 할 때 내가 해야 되니까. 항상 남들이 안 할 때 내가 해야 돼요. 남들이 갈 때 난 멈춰야 되고. 이 다음에 인건비예요. 자, 통장. 아버지 통장. 내 통장. 맨날 부족하죠. 왜? 물가가 올랐으니까. 내가 1,000원에 살 수 있는 거 1,100원, 1,200원 줘야 되니까. 근데 월급은 100만 원인데. 결국에는 회사에다가 나 월급 올려주세요. 연봉 올려주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대로 건축비에 상승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100만 원 벌었는데 내일 90만 원 벌어오면 집에서 난리 나죠. 특히 사모님들한테 난리 나죠. 어쩔 수 없이 올라져요. 이게 다 그대로 건축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현재 경기가 불황일수록 기술자들이 떠나요. 노동자가 감소. 일거리가 없거든요. 다른 일을 찾아야 되니까요. 사람이 없어져요. 기술자가 없어지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떠나요. 그러면 나중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 사람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인건비는 더 오르겠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실제 이 견적에서 많은 게 바로 요거예요. 견적서에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실제 반대로 생각하면 나하고 함께하는 협력업체 팀들의 기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저급한 표현을 하면 에이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 참 좋은 표현이죠. 고급, 중급, 초급이라고. 저 기술자가 진짜 20년, 30년의 정말 베테랑 기술자랑 나랑 일을 해서 견적서에 들어간 내용이 그분과 함께 있는 그 내용이 들어간 거냐 아니면 실력이 부족한 뭐 죄송해요. 뭐 B급이나 C급의 기술자들이 투입이 됐는지는 고객들은 아무도 몰라요. 모른다고. 그냥 다 잘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지 최고입니다 잘한다는데 실제 일을 맡겨보면 같은 돈 대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초반에 3성급 호텔, 5성급 호텔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고급화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견적서 보면 전자단가들 높은 이런 거나 마감 퀄리티가 좋았다는 거는 이 고급 기술자들하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한번 보이면 좀 낮은 기술자들하고 일하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의 기술자들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의 비용을 줘야 되고 그게 견적서에 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A라는 회사는 저기 인건비가 뭐 벽돌 하나 쌌는데 뭐 30만 원이다. 근데 너는 왜 20만 원이다. 근데 너는 왜 30만 원 적어놨냐? 저는 고급이랑 하니까요. 기술자 좋은 분들하고 해서 마감 퀄리티 좋으니까요. 저도 쓸 수 있습니다. 20만 원 일당을 드리는 분하고. 근데 품질은 기대하지 마십시오라고 저는 정확히 얘기해요. 저도 못 믿거든요. 근데 모든 건축주들은 다 최고의 실력자들이, 최고의 기술자들이 와서 우리 집을 지어주길 다 원하세요. 그리고 또 시공사들도 그렇게 막 설명을 하고. 근데 과연 그렇게 졌는지는 실제 시공한 사례들을 보셔야 돼요.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픈하우스가 제일 좋아요.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나 최고들은 바쁘고 비싸요. 이거는 뭐 다 직장이시고 경제활동 하신 분들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일이 많아요. 경비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보면 견적서에 보면은 아까 재료, 견적서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자재비, 인건비, 경비에 대한 요 항목이에요, 항목. 이거를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자재비, 그래, 알고 있는 자재비, 이런 이유가 있다. 인건비, 이런 이유가 있구나. 경비는 뭐예요? 자, 우리가 현장에서 쓰고 있는 크레인 장비, 뭐 지게차, 포크레인, 그다음 물류해야 되죠. 자재 왔다 갔다 했잖아. 뭐 1톤 차든 뭐 25톤 차든 이런 것들이 경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비 항목으로. 또 하나, 사람이 쓰는 경비도 있겠죠. 서울이나 뭐 경기도에서 지방으로 내려갈 때 사람 차 끌고 내려가야죠. 트럭 끌고. 그 사람들 자야 되죠. 그분들 먹어야죠. 그런 모든 경비들이 사용하는 모든 비용들이 경비라는 항목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재료비, 자재비, 인건비에 대해서 되게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견적의 산출인데 저희가 1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팬데믹 때 진짜 경기 호황일 때는 저희가 거의 1년에 견적으로 100개씩 넣어요. 그렇다고 100개가 다 되냐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멘붕이 와요. 그러면 인력 낭비가 너무 심하거든요. 시간과 인력 낭비가.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견적서라는 거는 도면이라는 거에 기준에서 낸단 말이에요. 기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점. 아까 얘기했던 평당 몇백 얼마 뭐 300, 500, 뭐 700 이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내느냐. 그게 주택은 소규모 주택은 다 틀리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집에 살면 빌라 살던가 아파트 살아야죠. 우리가 소규모 주택이라고 하면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은 다 모양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건축가님의 디자인에 따라서 창작물이고 그 다음에 내 클라이언트 내 생활 패턴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뽑냐? 자, 지금 말씀드리죠. 견적의 기준 도면이에요. 도면. 도면이 가장 중요해요. 저희 견적 내다 보면 최근에 냈던 게 이거 150장짜리 도면. 상세도부터 엄청나요. 하다못해 재료 마감표라고 해서 이 건물에 대한 재료를 외부에 뭘 쓰고 내부에 뭘 쓸 거냐까지도 있는데도 요거와 요건 또 달라요. 더 상세해요. 얘가 2장으로 끝났나 1장으로 끝났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이 재료 마감 표만 한 4장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4장 한 2배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만큼 내용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얘는 이 두꺼웠던 건 뭐냐, 내가 이렇게 상세하게 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아이템들을 다 뽑아줘. 이러면 진짜 한 20일 걸려요. 이거 제대로 뽑으려면. 일하면서 뽑는다면. 아니면 붙잡고 해도 일주일은 걸린다고. 근데 요거는 그만큼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아이템 적어서 견적서 내서 제출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이 견적 도면의 기준은 평입 단면도가 일단 이게 기본 사항은 무조건 달아들어요. 이거는 두꺼운 것도 양이 많든 적든 이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에서 더 얼마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냐가 따라서 알려준 거. 그 디테일한 게 얼마만큼 내역서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도면이고 도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상담할 때마다 꼭 건축, 그러니까 시공사, 저도 시공사지만 시공사에도 설계사무실이 건축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설계 파트에 있는 분들이. 근데 저는 그걸 추천하지 않아요. 뭐 원스톱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고 어차피 업에 대해서는 다 구분되어 있어요. 모든 설계의 기본은 건축가님이니까 저는 무조건 내가 집을 짓거나 뭔가를 한다고 행위를 했을 때는 무조건 첫 번째로 찾아가셔야 되는 분이 건축가님이시고 건축가님한테 전체적인 이 도면에 대한 부분까지로 하고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다 제출을 하세요. 이 도면이 충실해지면 충실해질수록 내 견적서의 내용이 더 상세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건축비, 설계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설계비가 예를 들어서 뭐 몰라요 얼마인지 만약에 뭐 1,000원이라 했을 때 내가 2,000원을 줘도 그거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좋은 내용들이 도면에 담겨지고 그 도면을 기준으로 견적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추가 변경 사항들이 적어져서 내가 나중에 손해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견적을 설명하지만 시공사고 저는 설명하지만 건축가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건축가님. 그리고 여기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방금 전에 이 도면의 내용이 이거예요. 안에 일부분만 제가 했어요. 요걸로 끝났어요. 2줄. 벽돌하고 뭐 해라. 여기는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상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죠. 실제 시공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얘는 할 때마다 이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시방서기 때문에 하면 되고 이건 할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계속 전화를 해야 돼요. 건축사님한테 전화하든 뭐 하든 아니면 내 맘대로 하든 시공사들이. 그래서 여기 다시 설명드리면 도면의 상세도가 디테일해질수록 견적의 시간은 오래지만 그 다음에 추가 변경 사항들이 없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도면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적에 대한 불신을 도면에서 선행으로 다 잡아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건축 설계비에 돈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건축 설계비가 뭐 4천이든 5천이든 6천이든 저는 과감하게 줄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이 결국엔 공사비에서 세이브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불러대는 거예요. 아, 이거 하려면 내역이 없고 도면에도 없기 때문에 이거 추가로 주셔야 됩니다. 한 1,000만 원. 아, 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 한 2,000만 원 주셔야 됩니다. 결국 그거 벌써 3,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비한테 그걸 줬어 봐요. 건축가님한테. 그럼 건축사님이 그걸 다 챙겼으면 그 돈 안 들어갈 수도 있었다고요. 자, 요즘에 견적 작업을 할 때는 2장 넘어갔나? 요즘에 견적 작업을 할 때는 건축 도면 말고도 이렇게 스케치업을 주신다던가 이렇게 스펙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펙북에는 내가 외장을 하는데 어떤 외벽, 어떤 재료로 할 건지, 그 재료의 규격은 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스펙북으로 해서 정해져 있어요. 아까 전에 처음에 봤을 때 그 평당 400, 500 했을 때 거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디테일한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견적 작업을 솔직히 진행을 해요. 네. 디테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류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내가 도장인데 도장이 몇 번 칼라를 쓰라게 됐는데 그걸 안 지켜. 없거든. 어디에도 없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하얀색을 칠해야 되는데 빨간색을 칠해놓고 기준이 없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하시려면 돈 얼마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스케치업에 나와 있죠. 3D 프로그램에는 스케치업에 들어가 있고 제품명이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시공사들이. 자, 또 하나 견적 작업을 할 때 예전에 저도 배울 당시에는 도면 프린팅된 도면을 가지고서 견적을 내라고 해요. 요즘 이렇게 안 내요. 저 요즘에 제가 보는 이거는 검토용이지 견적 내는 용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건축사님들이 자기 작품이니까 안 주겠다, 도면 안 주겠다, 캐드 안 주겠다, 이해합니다. 창작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견적 내는 입장에서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프린팅으로는 저 견적 안 내요. 정확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여기는 치수선은 따 있지만 여기 있는 이 선이 두께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저도 설계사무실 출신인데 여기 보면 선이 막 뭉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선이 맞나? 요 선이 맞나? 얘는 뭘 얘기하는지가 도면이 복잡해질수록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캐드를 열면 그게 다 확인이 돼요. 아, 이 선은 마감을 위한 선, 이거는 뭐 구조를 위한 선. 그래서 아, 이 마감에 어떤 걸 이야기하구나를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프린팅된 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시대가 무슨 시대, 아직도 계산기 두들기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이 PDF, 견적 내달라고 할 때 이 PDF 보내지 마세요. 이거 아예 작업 안 해요. 그리고 실제 견적을 내면 못하는 게 아니라 하면은 시간이 1.5배 더 걸려요. 네.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도면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항목별로 다 하는 거예요. 캐드로. 리스비라는 프로그램에 정확하게 다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항목인데, 아, 공사 면적은 어떻게 돼서 다 캐드로 찍은 거예요. 모양을 딴 거예요. 그래서 몇 평 다 나와요. 엄청 빠르고 정확하죠. 그대로 찍기만 하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면적도 다 산출해줘요. 정확하죠. 아, 더하기, 나누기, 뺄셈, 덧셈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면 끝나요. 자, 스케치업. 이거로 드린 건 뭐냐면, 요즘에 외벽 물량이나 내용 물량 좀 애매할 때 있어요. 3D 감각이 좀 부족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찍으면 스케치업을 하면 여기 바로 나와요. 면적이. 에리어에서 뭐 20 몇 점 몇 회배다. 아, 여기가 요만큼이 그 면적이다. 나오잖아요. 정확하죠. 물량이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자, 견적은 시공사든 누구든 간에 견적은 아무나 내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이게 되게 힘든 작업이에요. 경험이 없으면 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기 사업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뭐 음식을 하든 뭐라든 뭐 재료가 얼마고 원가가 얼마고 뭐 해서 이윤 얼마 해서 그게 견적서잖아요. 누가 작성해야 되냐? 딱 나온다.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무조건 내야 돼요. 최소 5년차 이상 현장 경험. 뭘 알아야 낼 거 아니에요. 알아야 이 도면을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건축가님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도가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캐드, 스케치업, 엑셀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빠르게 작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도면이 상세해져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도면의 디테일을 가지고 재료가 결정이 되고 시공 방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공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거기에 따른 견적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이거 누가 해요? 건축가님이 다 해주세요. 대신 비용을 그만큼을 들여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냥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요구를 할 때 건축가님들한테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럼 건축가님이 전체적인 이 건축에 대한 거를 다 확인하시고 다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건축가님의 설계비에는 돈을 과감히 쓰셔도 된다. 예, 충분히 뒤에서 세이브 된다. 예. 그 다음에 여러 협업팀들과 협의가 가능한 사람이 돼요. 이 협업팀이란 건 뭐냐면 철근, 콘크리트, 창호, 뭐 전기, 설비, 뭐 마감재, 기타 등등의 모든 팀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거나 그러면 상대방은 막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난 못 알아먹어. 그럼 어떻게 견적을 내요?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견적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도 보면은 제가 처음에 견적을 했던 건 저는 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7년차 때부터 견적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네. 현장 경험 한 5년 하고 난 다음에 자,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 이게 가장 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건축가님의 건축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시공사는 도면 검토를 먼저 해요. 그래서 시공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가하고 건축가님을 건축주님을 만나요. 상담을 해가지고 이 도면에 어느 부분이 실제 시공했을 때 좀 바꿨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스펙을 변경해 달라든지 아 이게 시공상에처럼 이게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라든지 그런 협의를 해서 그거를 사전에 문제가 될 소지들을 파악해서 협의를 먼저 하는 거예요. 견적을 내기 전에. 예. 도면대로 다 났는데 실제 시공하다 보면은 안 맞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건축가님도 뭐 완벽주의자는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니기 사람이기 때문에 어딘가 놓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설계사무실에서 건축가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대표가 있고 밑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작업을 할 때 놓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게 검토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시공사 쪽에서 견적을 내다 보면 그런 것도 파악이 되거든요. 그럼 다시 협의해서 정리한 다음에 견적을 내면 추가 변경 사항이 또 줄어들게 되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드와 스케치업으로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협력팀들한테 견적서를 다 도면을 다 보내요. 견적해달라고. 그럼 보시고 이분들이 올 때 그냥 내가 견적서를 요청한다고 주지 않아요. 보낼 때 자기가 보니까 이 창원 요즘에 기준법에 안 맞아요. 이 단열재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요거 다음 공정하고 좀 부딪힐 것 같아요. 이거 디테일 좀 협의해 주세요. 라는 피드백까지 같이 받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작업도 무시 못한 작업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결국에 하나하나 엑셀 파일로 해가지고 아이템을 다 선정을 하고 거기에 규격과 단가를 해서 단가가 입혀지는 거예요. 네. 네. 당연히 뭐 견적서라는 거는 이윤이 타겠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건축주님한테 제출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저희가 좀 방향을 바꿨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총계만 본다. 총계만. 네. 근데 그게 너무나도 우리도 의미 없는 작업이 되고 클라이언트도 왜 비싼지 왜 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다음부터 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거예요. 건축가님하고 건축주님을 모셔서 저희가 견적 제출 저희 회사 모니터에 띄워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려요. 그럼 내가 이때 제가 견적을 잘못된 거는 건축가님이 바로 커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네가 견적 잘못 낸 거다. 이 항목은 빠져도 되는 거다. 라고 다 체크를 해주세요. 건축사님들이. 네. 그러니까는 건축사님 돈 주셔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오류들이 다 하고 왜 금액이 이만큼 나왔는지까지가 설명이 다 되기 때문에 건축주님이 이해를 하고 가시는 거죠. 네. 대부분 이 과정이 빠지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지만 거기에서부터 내 돈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전문가 혼자 가도 되지만 전문가분이 건축사님 전문가분이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네. 건축가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법정에서 변호할 때 변호사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대신 전문가 대 전문가들로 시공사라는 전문가하고 건축가인 전문가 사이에 건축주님이 편에 서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내 편이에요, 내 편. 건축사님은. 네. 아이고. 자, 또 하나. 견적에는 계약이 있는데, 잠시만요. 수의 계약 견적이 있고 비교 견적이 있어요. 네. 간단해요. 시공사를 신뢰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수의 계약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비교 견적보다는. 이미 저희 회사에 뭐 시공한 것들 보시고 건축주님들 만나서 하시고 저희랑 한 번 했던 건축사님들이 또 다시 의뢰한 이유는 결국 신뢰 싸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의 계약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미 뭐 신뢰라든지 뭐 품질에 대해서 뭐 시공 실적도 있고 건축가나 이런 거 그다음에 건축비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조율할 건지 이런 협의들도 다 해주는데
비교 견적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불안한 거야. 저 시공사가 불안하고 내 마음도 불안해. 제일 큰 게 내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요. 내 마음이 불안해. 내 마음이 뭔가 사기당한 것 같고, 아, 쟤는 못 믿을 것 같고 하니까, 그리고 저 회사가 뭔가 믿지를 못하니까 자꾸 비교 견적을 하는 거예요. 저게 맞나? 안 맞나? 가격이 더 중요해요. 제가 잘하는 못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가격이. 내 예산 3억이면 3억이 중요한 거지,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 무조건 내 이것만 맞춰가는 거야. 그 다음에 시골 실적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없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비교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 견적을 받으시는 거고, 예. 무조건 사기 안 당하는 비교하라는데, 진짜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어바웃으로 보면은 상황마다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시공사마다. 근데 저희가 꼭 고급 주택을 좀 지었을 때 대부분 고객분들은 비교 견적을 거의 안 하셨어요. 아니면 비교 견적을 한 군데 정도는 더 하셨는데, 뭐 그의 차이가 뭐 3천, 5천 차이밖에 안 난다. 그러면 그냥 저희랑 계약하셨던 부분이 많아요. 결국에는 신뢰 싸움을 했던 거죠. 네, 이게 가치였어요. 자, 견적은 적산 회사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이제 관공서나 큰 거 할 때 이런 방금 전에 이 견적 작업만 해주시는 회사예요. 네, 검색하면 다 나와요. 네이버에는 적산이라 치면은 견적 다 해줘요.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해줄 수도 있고 잘했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할 300에서 500 정도, 규모에 따라 좀 다르는데 300에서 500 정도를 하는데, 저는 소규모 주택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항목이 엄청 많거든요. 이게 이 표준 품셈이라는 걸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네, 표준 품셈이라고 나라에서 내온 거예요. 해년마다 나오는데 여기 있는 단가를 가지고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 소규모하고 단가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창호 다는데 1.5헵의 미만은 뭐 0.2인 해서 단위 얼마 이렇게 하면은 실제 내가 인부한테 25만 원 줘야 되는데 이 기준으로 하면 10만 원 줘야 되고 막 이래야 돼요. 너 몇 시간 일했으니까 얼마나 가냐.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공서나 뭐 큰 공사에서 맞지만은,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거는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단가에 대한 기준이. 이거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 그래서 이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A사, B사, C사, D사 다 똑같아요. 이 기준을 뽑으니까. 근데 실제 뭐였냐? 여기서 몇 퍼센트로 가져갈 것이냐? 너 이거 100인데 여기서 너 90 해줄래? 85 해줄래? 95 해줄래? 입찰 들어간 게 이런 거예요. 다 아시죠? 네. 소규모는 안 맞는다. 또 하나, 소규모에서는 공내 역사 작업을 해요. 기준에서 건축주님들한테 비교 견적을 해드리기 위해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그 기준이 누구냐? 건축사님이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 설계사무실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저희 과장님이 항상 이 소규모 주택은 본인이 직접 이 공력서 작업을 다 해주셨어요. 왜? 자기가 설계했기 때문에 자기가 내용을 제일 많이 하니까 자기가 이 내용을 다 해줬었어요. 지금 한 20년 전이 되겠죠? 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요즘은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에는 A라는 A, B, C 중에 좀 자기가 판단을 좀 잘하는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 공력서를 받아야. 공력서는 말 그대로 아이템은 동일한데, 아이템은 도면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다 동일하겠죠. 이 내역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A, B, C라는 시공사가 여기다 단가를 입혀와라. 도면 보고 내역 보고 단가 입혀와라. 빠진 거 있으면 항목 놓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네가 체크해서 보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요즘엔 공력서 작업을 하기도 해요. 근데 공력서 작업은 기준이 뭔가, 네. 도면의 기준을 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A라는 회사를 하나 잘하는 회사를 선정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누가 만들 것이냐. 아까처럼 건축사님 하신 경우도 있지만은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사 할 때 시공회사 갈 거냐, 적산회사 갈 거냐. 최근에는 적산회사 간 걸 저희가 견적을 낸 적이 있는데, 와, 아이템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했을 때 기준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조금 생각했는데,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저희 기준으로 좀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근데 이 소규모 건축 시장에서는 이제 견적이라는 것 자체가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누가 산출하냐마다 다 달라요. 3년, 예를 들어서 5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분이 견적을 뽑냐, 10년 경력을 가진 견적을 뽑냐, 뭐 대표가 뽑냐, 뭐 직원이 뽑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기준이. 그래서 아까처럼 말했던 평당 얼마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네. 직원이 계속 바뀌니까. 그 다음에 그 견적에 대해서는 뭐 신뢰할 수 있는가? 정확하면 약간 뭐예요? 네,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견적의 가치라고 말씀드리면 견적이 되게 중요해요. 요거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저희도 작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견적은 야,
던지면서 이거 견적 얼마, 뭐 자동차 뭐 수리하는데 견적 비용 얼마, 그 아이템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 거 내드릴 수 있어요. 뭐 무료로. 근데 건축이란 건 다시 말씀드리죠. 엄청나게 노력이 들어간 창작물에 대한 그 도면을 상세하게 뽑아서 업체들한테 넘겨서 다 받아서 취합해서 그리고 견적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견적 주세요. 뭐 주세요? 너무 쉽게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게 본인이라면요. 내가 오늘 견적을 수십 개의 아이템을 다 뽑아가지고 내가 오늘 그 견적을 내고 있어봐요. 얼마나 힘든데요. 자, 이제는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아이템들 물량 산출을 다 해야 된단 말이야.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눗셈 아까 캐드로 하든. 근데 이거를 하려면 진짜 근무 시간에 하기 힘들어요. 너무 많아서. 그럼 몇 날 며칠을 하든가 아니면 휴일을 반납하고 하든가 건축을 빨리 달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공짜로 일하겠냐는 거죠. 이건 못해요. 자, 시대가 바뀌었어요. 음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노래는 다 지적재산권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법에 적용 뭐 하면은 작가님들의 작품들 다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있어요. 최근 들어서 한국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기장에 카페 하나가 어느 건축가님이 하셨는데 성함을 까먹었네. 그분이 했던 거를 다른 데서 똑같이 벤치마킹 하신 거예요. 근데 소송을 갖고 법원의 판결은 지적재산권이 성립돼가지고 그 따라하신 건축물을 부시라라고 명령이 나왔어요. 해체해라, 철거해라. 그건 뭐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건축가님의 작품도 다 지적재산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서.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앞에 설명했던 모든 것들이 이 하나의 견적서로서 다 담아진단 말이에요. 시공사의 이 견적 뽑은 사의 경험에 지식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경험과 지식. 노동도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견적서조차도 그냥 받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한번 보고 갑자기 보고 그게 아니라 하나의 지적재산권이라는 거죠.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막말로 제가 견적 뽑았는데 A라는 회사에서 이 견적서를 가지고서 막 공사를 해. 근데 걸렸어. 얘가 소송 걸면 소송 걸려요. 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안 할 뿐인 거지 하면 걸려요. 이제는. 자, 견적이란 거는 말씀드린 시간이 필요해요. 나의 인력, 노동이 필요해요. 내 경험의 노동, 경험의 지식. 저도 이렇게 육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잠도 자고 저도 쉴 줄 알아요. 근데 견적을 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이 노동을 투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쓴 이유는 뭐냐면 조금은 견적 의뢰를 할 때 막 5군데, 6군데 막 견적을 받아보겠다 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하는 회사 몇 군데만 선정해서 두세 군데, 한두 군데만 선정하셔서 정확하게 비용 지불을 하시고 의뢰를 하셔서 상세한 걸 받으시라는 거예요. 견적에 대한 비용인 거죠. 자, 지적재산권은 우리가 업자들이 옛날에 한때 하던 업자들이 가설계라는 걸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시공사에 의뢰해가지고 그래야지 시공사에서 설계사무실로 비용을 의뢰를 해주니까 설계권을 맡기니까.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이게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제 가설계라는 표현을 했고 요즘은 이제 기획설계라는데 이런 기획설도 지적재산권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제는 비용을 주고서 건축사님한테 의뢰를 하셔야 돼요. 내 땅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설계를 건축사님한테 비용을 주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야지만 해주세요. 공짜 설계 없어요. 지적재산권이고 무에서 유를 참작해야 되는 거고 내 집에 맞는 맞춤 설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획 설계는 비용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견적서도. 견적서도 똑같이 지적재산권이에요. 내 경험과 노하우와 모든 것들을 다 해서 하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도면과 스펙북이 없으면 기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데 막 견적을 막 뽑고 있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충 뽑는 거예요. 대충 이 정도 거꾸로 예를 들면 뭐 평당 뭐 800, 뭐 1000 그러면은 역산을 해서 대충 이거 내 통밥에 도면 대충 보고서 요거 뭐 되면은 대충 금액만 맞춰 놓는 거예요. 3억이면 3억이라는 숫자에만 맞춰 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나중에 다 추가 변경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기준이 없었거든요.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시공사들. 계약해놓고 부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여기 보면 있죠. 결국에 그런 기준이 없으면 추가 항목을 만들게 된다는 거고요. 자,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당당하게 견적 비용 주시고 상세하게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많이 사라져. 자,
우리가 보자고요. 예를 들어 건축물, 소규모, 상가주택 뭐가 됐든 간에 10억이라는 기준을 보면은 1000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견적서 하나 제출하는데 만약에 100만 원이나 돈을 준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가정을. 아까 적산회사도 주택하면은 300에서 500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100만 원을 많이 준다고 해도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견적서의 비용을 지불하면 견적을 어쨌든 돈을 받았기 때문에 대충 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비용은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 근데 이거를 하나 잘 함으로 인해서 수백, 수천만 원의 돈을 아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몇백만 원도 아낄 수 있어요. 견적서 잘 해놓으면. 그래서 저희가 하우스컬처라는 이름처럼 주택의 문화를 좀 바꿔보자, 바른 길로 가보자라고 해서 했을 때 저희들이 했던 것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예. 어차피 건축팀 총계만 보니까 그룹 보면 차라리 브리핑 해주겠다. 예. 그리고 비용을 받고 내주겠다. 예. 그리고 견적 작업을 할 때 그런 시공상의 설계상의 오류에 대해서 시공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겠다. 그리고 그걸 협의해서 다시 수정해서 견적을 내면 견적에 대한 완성도도 높아지고 그에 따른 시공에 대한 것도 완성해지니 추가 병사를 줄여서 결국에 돈을 아끼지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100만 원, 200만 원이든 지불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한두 군데만 하지라는 거죠. 예. 아이고. 그렇죠? 자, 마지막은 이 실제 제가 받았던 거예요. 한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가 시작된 게 이거예요. 실제 제가 받았던 거예요. 2020년도에 건축주님이 견적을 내줬더니 갑자기 고마워해서 얼마 보내요? 10만 원 보내왔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걸 왜 보내주지? 아, 뭔가 좀 이분은 좀 깨어있는 분이시구나. 네. 그 다음에 21년도에도 갑자기 저희가 비교 견적 들어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거 보내주셨어요. 카카오톡으로. 경료금 고생했다고. 그래도 좀 깨어있는 분이세요. 네. 22년도에 50만 원 보냈어요. 회식비 하라고. 이거 누가 보냈어요? 이거는 건축주님이 보내주시긴 했지만 실제로 건축사님이 제안을 해주셔서 그래도 시공사에서 떨어졌지만 그래도 고생을 했는데 직원들 회식이라도 좀 하겠고 회식비라도 보내준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거는 건축사님이 건의하셔서 건축주님이 오케이 그래서 바로 쏴주신 거예요. 네, 이건 건축사님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솔직히. 네. 최근에는 이 문화에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진짜 100만 원 받고 저희가 견적 작업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계약이 됐을 때 이 돈은 환불해드렸어요. 네. 다시 돌려도 어차피 저희가 계약을 했으니까 서비스 차원으로 이 돈은 다시 환불해드렸고 저희가 계약이 안 되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노동의 대가로 그냥 받았던 거죠. 네. 한번 시험 삼아 저희가 제안을 했더니 그래도 되게 깨어있는 건축주님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 분인데 이거 받고 되겠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해서 주셨어요. 네. 역시 사업하신 분들의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결국 이 견적에 대한 문화라는 누군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같이 동조해서 함께하는 서로 이 문화가 바뀌는 거고 이 문화가 바뀐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시공사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시공사에 대해서도 되게 좋은 인식으로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견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결론은 항상 있어야죠. 건축사의 설계도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좀 젊어 보이지만 저도 40대 중반이 넘었고요. 건설업에 어쨌든 건축가 나와서 20년 이상을 이 업에 종사를 했을 때 뭐 상담에서부터 뭐 현장 소장도 하고 뭐 입주하면 관리까지 다 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게 결국 건축사의 설계 도서가 좋으면 좋을수록 시공의 퀄리티도 좋아졌고 특별하게 돈에 대한 문제도 그냥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축가님들에게 잘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오늘 가장 쌉니다. 정답이에요. 오늘이 가장 싸요. 네. 내일 뭐 할게요? 최근에 이거에 대해 좀 덧붙이면은 2월 달에 제가 견적을 냈다가 홀딩된 게 하나 있어요. 그 건축주님이 내가 언제 할지 해가지고 팬데믹 전에 준비를 하셨대요. 이 집을 지으시려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 2, 3년 뒤면 뭐 그때 하지 조금 더 돈 더 모으고 일에 더 모으고 해야지 인력 더 모으고 하자 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 팬데믹이 넘어가면서 건축비 아까 300 올랐다고 그랬죠? 네.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모은 돈보다 건축비가 더 빨리 뛰었던 거예요. 네. 60평 곱하기 300을 하면은 벌써 1억 8천인가요? 네. 올라가 버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모으는 거죠. 사업해서 막 한 달에 뭐 수천만 원씩 버는 거 아닌 이상은. 네.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싸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할 때 차라리 움직이고 조율할 방법들을 찾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뭐 부동산이 어쩌다, 뭐 금리 다 그냥 오늘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가 견적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만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